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서 한국과 미국이 두 나라 간의 통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빠른 속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이것을 좀 빨리, 그리고 미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화끈한 새로운 획기적인 내용을 이 협상에 담고자 하고 있는 반면에요, 우리나라는 7월 패키지 협상, 6월 3일 날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이후에 하자, 이렇게 서로가 버티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미국이 워낙 지금 재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훨씬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시시각각으로 이 한미 통상협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구독자님들 이 조선과 관련해서는 한미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굉장히 큰 대박이 터질 것이다.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조선은 거꾸로 이득을 볼 것이다. 그런 기대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 기대, 그 전망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요, 공짜 정심은 없거든요. 특히 경제학의 세계는 애누리가 전혀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하얀 코끼리의 저주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하얀 코끼리. 자,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영어사전 찾아보세요.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단어 생긴 지가 한 10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문자 그대로 하얀 코끼리인데, 코끼리는 대부분 색깔이 회색이에요. 인도나 태국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귀종으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아주 간혹 깨끗한 흰색 코끼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요, 코끼리가 많이 나오는 버마, 태국, 라오스, 특히 버마 왕국에서요, 수천 년 동안 흰 코끼리가 태어나면 그 코끼리는 임금님, 황제, 왕의 운반수단이었습니다. 왕을 모시고 다니는. 그래서 주변에 흰 코끼리가 나타나면 서로 왕의 행차가 없어도 이것은 임금님 행차구나. 실제로 이 흰 코끼리는 회색 코끼리보다도 군계 일학처럼 아주 아름다워 보여요. 미끈하고 또 조금 씻어주기만 하면 아주 기가 막힌 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이트 엘리펀트 좋은 거잖아요. 어떤 신분의, 고귀한 신분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일 수가 있고 임금님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엘리펀트 코끼리가 영어로 넘어올 때 외국 사람들, 앵글로 섹슨족들이 볼 때는 이게 저주로 보였던 것입니다. 또 실제로 버마 왕실에서요, 마음에 안 드는 신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해도 되겠지만 처벌하면 그 마음에 안 드는 신하도 나름대로 세력을 가질 수가 있고, 세력이 있다면 영모,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도 일방적 처벌, 이유도 없는데 뭐 벌을 준다든지 잡아 가둔다든지 하는 것에 부담이 좀 되죠. 그런데 아주 하는 짓이 아주 밉다, 아니면 서로 밉지 않더라도 쟤 좀 골려줘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왕이 흰색 코끼리를 선물하는 오랜 전통이 있어 왔었습니다. 최근까지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저주가 되느냐? 흰색 코끼리를 왕한테 선물을 받으면 왕의 선물은 죽일 수도 없어요. 코끼리를 잡아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키워야 되는데
흰색 코끼리를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요. 흰색 코끼리는 배설물 같은 게 생겼을 때도 회색 코끼리는 좀 은폐되지만 색깔로 흰색 코끼리는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왕의 코끼리를 제대로 관리도 안 했어? 이렇게 되면 불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색 코끼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회색 코끼리를 받은 신하는 코끼리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 그 코끼리를 살 저택을 따로 마련해 줘야 되고 그 관리하는데 사람을 엄청나게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 그 집안이 파산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나중에 그것을 가져와서 내가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흔히 화이트 엘레판트라고 하는 것이죠. 보기에는 그름직한데 그러나 잘못 가져갔다는 비용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 조선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이트 엘레판트의 저주 이 대목을 따왔느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에서 그게 터지면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자동차도 수출이 줄어들 것이고 또 반도체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 반도체, 일반 철강 다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주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지금 배를 잘 못 만든다. 미국 조선소가 몇 개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지금 대만을 둘러싸고 한판 붙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배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국에는 조선소가 없고 그렇다면 한국에 엄청난 양을 주문할 것이다. 그럼 한국 조선이 수주, 발주가 엄청나게 돼서 뜬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주들 많이 사 모으지 않았습니까? 대우 조선해양,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현대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회사들 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 세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조선 관련된 주가 정말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오션해양, 한화오션해양, 원래 이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한때 관리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것이 정부가 구제금융 털어가지고 간신히 끌어오던 회사, 그게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끌어왔다가 2년 전에 한화그룹에 팔았거든요. 한화그룹에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은행이 한화조선해양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화 못지않은 최대 주주예요. 산업은행이. 그런데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조선주가 떤다 하고 주가가 좀 오르니까 보도 한번 보세요. 산업은행이 그 한화오션해양 주식을 던지고 있다. 또 더 던질 것이다. 주식 대규모 매도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팔 건지 뭐 그런 거 정확하게는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요. 어쨌든 매도설이 나오는 거 좀 수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 관세 폭탄 때 조선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정부 구제금융을 취급했던 산업은행으로서는 그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 파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한미 간의 조선 문제에 관해서 본격적인 협의도 안 했는데 먼저 판다? 이것은 조금 성급하죠. 물론 산업은행이 다급해서 파는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다급해도 주가 올라갈 게 확실하다면 다른
어떤 구제 수단이 있는데,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굳이 한화, 오션, 해양의 주식을 던진다? 여기는 일부인지 전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산업은행도 지금 조선주 주가가 피크다, 피크일 수 있다, 아니면 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서 조선주를 좀 어둡게 보는 그런 요인은 뭔가? 이 대목을 바로 하얀 코끼리라는 관점에서 한번 뚫어지게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을 논의하려면요, 미국의 존스법이라는 것을 우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스법을 빼놓고 한미 간의 조선산업을 논의할 수도 없고, 또 한국의 조선회사의 장래를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조선소가 없어졌던 거, 이것이 모조리 존스법 탓이거든요. 한때 미국은 세계 1등의, 그것도 압도적인 1등의 조선 건조국이었고, 생산국이었고, 제조국이었고, 또 조선 수리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날 일본으로 넘어갔고, 일본으로 넘어갔던 게 한국으로 넘어왔다가 지금은 중국이 세계 건조량 기준으로 보면 세계 점유율 70%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존스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존스법이라는 게요, 1920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1920년. 1920년이 어떤 해입니까?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4, 5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1차 대전 때 미국이 뒤늦게 좀 참전을 했죠. 근데 미국은 1차 전쟁 때 주력 부대, 유럽에 파견한 부대가 해군이었습니다. 지금 지도에도 이렇게 보시는 대로 미국은 대서양을 통해서 떨어져 있으니까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사실 미국 군대의 주력은 해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도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이런 분들 다 해군 출신의 그 장교들이에요. 해군이 출동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차 대전에서 배를 대규모로 동원해가지고 유럽에 갔는데, 문제는 초기에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독일 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미국 배가 많이 무너졌다고요. 초기에 타격이 좀 있었어요. 왜냐? 당시에 미국이 배를 만들 때 독일하고 협력을 많이 했거든요. 또 독일 배도 많이 사왔고, 독일 기술자도 많이 들여왔습니다. 독일이 특히 기계 기술에 관해서는 좀 앞선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막상 이제 전쟁을 할 때는요, 전함, 전투함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선, 화물선도 군인을 실어 가기 때문에 전투함으로 개조를 해서 가거든요. 근데 독일이 자기들이 제휴해서 만든 배니까 미국에서 쳐들어오는 배가 내부 구조를 다 알아요. 그 설계 도면을 이용해가지고 미국 함대의 위크 포인트를 찾아서 때리거든요. 이를테면 거기서 뭐 기름이 몇 시간 간다든지, 안에 내부적으로 전력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다든지, 핵심 무기가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독일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전쟁은 나중에 독일이 져서 세계 1차 대전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전성국이 됐죠. 그런데 전쟁이 1918년에 끝나고 미국 의회에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야, 이거 배는 다른 산업하고 좀 다르다. 다른 나라에 맡겼다가는 큰일 난다. 바로 배는 미국의 생명이다 해서 존스법을 발의합니다. 발의자가 웨슬리 존스라는 분이에요. 그 이름을 따서 현재 존스법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 실제로 존스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의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법을 찾으려면 존스법으로 찾으면 절대 못 찾아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요, 머찬트 마리나 액트 1920,
MMA1920입니다. 줄여서 MM1920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머찬트 마리나 액트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이게 이제 존스법인데, 자, 존스법 한번 뜯어볼까요? 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을 오가는 배. 자, 상선이든지 함정이든지를 막론하고 미국 LA에서 미국 뉴욕을 간다든지 또는 뉴욕에서 워싱턴을 간다든지 from 미국 to 미국을 오가는 배는 반드시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자, 세 가지 조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을 오가는 배는 반드시 모든 배는 미국 내에서 건조돼야 된다.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건조하면 이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100% 미국에서만 건조해야 된다. 이 강력한 조항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배의 소유권은 반드시 미국 사람에게 넘어가야 된다. 미국인이 소유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소유를 해서 미국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또 미국에서 만드는 배 건조회사 조선소, 이 조선소 오너가 반드시 미국인이어야 된다. 외국인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조선소라도 그 조선소가 미국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러니까 by the United States,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United States. 이게 링컨 대통령의 민주주의 세 가지 원칙이요.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제조와 미국에 의한 소유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요. 또 세 번째 조건도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미국 내에서 오가는 배는 반드시 그 선원의 75%가 미국 사람이야, 미국 시민권자야만 된다. 그런데 이것은 해운회사가 주로 적용이 받는 것이고요. 제조할 때는 그나마 1번, 2번 조항. 그러니까 첫 번째,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되고, 미국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건조해서 미국 사람이 운영하는 오너한테 넘겨야 된다. 이 조항인데요. 자, 이 조항이 사실은 미국 안보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초기에는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많은 배를 만드는데 오로지 미국에서 만들었고 미국 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나라 조선소가 미국에 입찰도 못하잖아요. 실제로요, 우리나라, 한국, 일본, 중국이 지금 세계 조선의 빅3 최강국인데 이 최강국이 미국의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 존스법이 있으니까. 자, 지금은 제가 상선을 얘기하잖아요. 함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투용 함정의 경우에는 아예 75%도 아니고 모두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소유해야 되고 생산자도 미국 소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저는 미국인, 또 그 배를 사가서 운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서 미국 해군이 될 테니까 뭐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는 더 강력한 조항이란 말이죠. 이게 1920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2차 대전이 일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배를 잘 만들고 있고 미국 제조업에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건비가 유럽보다는 그 당시는 쌌거든요. 그래서 미국 해군 산업도 크고 또 일반 선박 산업도 크고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 안보도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60년대, 70년대 들어가면서 다른 나라가 서서히 선박 기술을 전수받기 시작했는데 인건비 면에서 훨씬 쌌다고요. 일본, 한국,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선박을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회사만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배는 자기들끼리만 경쟁하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독점적 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배 제조 단가가 지금 국제시장에서 만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만드는 제조 단가에 무려 5배, 10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회사들 안주했죠.
자기들끼리만 경쟁하고, 그러다가 미국이 어느 순간에 이제 전쟁도 안 하고 배 수요가 좀 줄어드니까 미국 조선 산업이 일거에 완전히 폭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조선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잉글스 인더스트리라든지 제네럴 다이나믹스 같은 데가 이 미국의 함대, 미국의 상선 이런 것을 주로 만드는데요. 이게 가격 경쟁력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이 자꾸 대들고 대만에서 전쟁의 조짐이 조금씩 나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었으면서 이거 배 더 만들어야 되겠군 했는데 새로 만들 배를 제조할 미국의 회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배를 한국에다 넘기고 이런 우리나라 조선소가 뜨겠죠. 그래서 주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함정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함정이 있느냐? 존스법을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 함정 만들어줘 이러면서 거제 조선소나 울산 조선소에 있는 한국인 업체에다가 그대로 맡기겠느냐? 그대로 맡기면 수혜를 입을 수가 있죠. 현행 존스법상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또 그러고 지분도 미국인 지분을 늘려라. 지금 존스법 개정안이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요구한다면 우리 조선 산업이 겉으로는 하얀 코끼리,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하고 품격 높은 건데 자칫 잘못하면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조선 회사들이요, 너무 많은 공사를 수주해 놨습니다. 한때 조선이 너무 어려우니까 뭐 개나 고등이나 다 수주해 놔가 지금 도커가 빈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압력을 넣어서 서로 한국에 생산한다 하더라도 너 그거 다른 나라하고 계약한 거 위약금 물어주더라도 그거 중단하고 우리 미국 거 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 위약금을 넣으면 우리 조선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선 산업에 있어서의 이런 트럼프의 음흉한 의도 확인된 바도 없고 하나의 추정일 뿐인데, 다만 현재 존스법이 아직도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대비를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미국의 선박 존스법, 또 한미 간의 조선을 둘러싼 협약, 한미통상협의, 요거 지금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미 있는 변화, 보도 또는 진전이 있으면 바로 김대호 영상을 통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